오늘 강의는 이제 화면 보이시죠? 예, 냉전 지난 시간에 이제 핵 원자력과 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그 냉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어, 그 냉전 시기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제 두 가지 거대 과학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 제조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 원자폭탄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빚어냈다. 그래서 사실 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공물들이 탄생할 때마다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건 맞는데 그 정도와 깊이 뭐 이런 면에서 이제 비견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제 겪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상시하는, 네, 그런 이제 그 핵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게 되고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우리가 냉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이 바뀌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그 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또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오늘은 컴퓨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오래전부터 물론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이 냉전 시기에 컴퓨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들의 그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사고 체계까지 어, 이제 사로잡게 되었는가.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오늘 중심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냉전의 두 가지 거대 과학, 즉 이제 애니악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폴로인데 아폴로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조금 하게 될 것 같고, 물론 아폴로도 컴퓨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지만, 그래서 사실 냉전 시대에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냉전 자체가 거의 컴퓨터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뿐 아니라 이제 컴퓨터 자체가 하나의 사고의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의 양식 자체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아마 선생님들하고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좀 같이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냉전 이후에 세계 자체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컴퓨터는 지금 우리들의 그 일상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뭐 행정체계, 경제 뭐 등등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가 이제 중요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전쟁과 냉전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짚어볼 생각입니다. 예, 먼저 애니악과 아폴로 계획이라는 이제 두 가지 어, 구체적인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 먼저 그 애니악이 등장하게 된 건 1946년입니다.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등장했죠. 약간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시의 급박한 필요성 때문에 이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전후에 즉 냉전 시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나타났던 이런 그 정보 이론, 그 인포메이션 시어리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 뭐 오늘날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 앤 컨트롤, 유도와 조종 이런 개념, 이게 다 이제 그 군사에서는 이제 유도 무기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 이게 이제 노버트 위너의 중요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 컴퓨터가 어, 그 어마어마한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정보 처리 장치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정보라는 개념도 그 이 냉전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등장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정보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보라는 개념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지만 당시까지는 굉장히 낯선, 또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뭐 그런 것으로 여겨졌던 게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낯선 개념이죠. 냉전 합리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오퍼레이션 리서치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컴퓨터 관련 연관되는 그런 일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이 OR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게임 이론, 그다음에 최적화, 뭐 시나리오 기법 이런 등등이 이제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연산, 고도의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는 그런 시도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 냉전 시기에 다 탄생한 다 군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컴퓨터에 대한 굉장한 신뢰,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상당히 큰 기대감이 이제 여기에다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폴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닫힌 세계라는 개념을 쓰기도 했는데, 마치 이 세계가 하나의 폐쇄계, 닫혀진 어떤 시스템이고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같은 게 이제 바탕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이런 생각은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아직도 그런 강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강한 이제 은유, 서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냉전 합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냉전 시기에 어,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전투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뭐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 다루면서 합리성이라는 게 단일하지 않다. 그다음에 패러다임에 따라서 합리성의 요건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 냉전 합리성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처구니 없을 만큼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이런 계산 가능성 또는 통제 가능성과 결합하면서 아주 좀 기이한, 조금 괴이한 그런 조합을 이룬 것들인데, 뭐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합리성은.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또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여러 기후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라든가, 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운 그런 게 이제 냉전 합리성 개념인데, 오늘 한번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사실 저같이 이제 과학 기술학이나 과학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이 단순히 그냥 도구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쓰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그것과 결합해서 뗄래야 뗄 수 없어지는 어떤 무엇이 된다. 컴퓨터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컴퓨터가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사람들이 컴퓨터를 흉내내는 이런 양상을 띠기까지 하고, 알파고 같은 경우 2016년에 우리가 있었던, 요즘에 뭐 알파고는 뭐 옛날 얘기가 돼버렸지만 알파고 직후에 충격이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바둑인들이 오히려 알파고를 흉내내서 알파고의 어떤 상당히 뭐랄까 좀 변칙적인 플레이, 옛날에 우리가 정석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기술과 인간, 과학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그런 복합적인 그런 향상을 띠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세계가 완전히 컴퓨터화 됐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조금 이제 과도할 수도 있지만 폴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관점 가졌고 저는 이 컴퓨터가 이 전쟁과 냉전 시기에 발명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정도로 어, 신뢰를 얻고 활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까지 컴퓨터 속으로 아예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 과정이 이제 사실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테크노 사이언스 이런 테크노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 신자유주의와 이런 첨단 기술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없이는 못 사는 진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이제 그야말로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생명공학 뭐 이런 부분까지 긴밀하게 결합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계속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달 양상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의 양상이지 않습니까? 자본의 어떤 운동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인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떤 생산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결합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ICT 쪽하고 결합을 했다가 그게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추격을 해 들어오는 그것보다는 이제 생명공학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최근에는 뭐 우리가 다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쪽이 이제 또 엄청난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결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그런 수많은 이해관계가 같이 결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양상을 이제 더욱 강화시키는 뭐 이런 이제 것들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서로를 공구성한다. 코 컨스트럭션 또는 공생산, 코 프로덕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심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폴로 11호, 아폴로 프로젝트가 이제 또 냉전 이후에, 냉전 시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이런 거대 과학에.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뭐 이 아폴로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의 대리전이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먼저 애니악부터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애니악은 이런 이 약자가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대포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이 단일 목적.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 멀티퍼포즈죠. 범용이라고 보통 그래요. 범용 컴퓨터입니다. 뭐 컴퓨터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도 쳤다가 계산도 했다가 영화도 봤다가 뭐 별거 다 하죠. 그게 이제 범용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계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탄도를 계산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거든요. 어, 뭐 저는 군대 있을 때 포병이 아니었지만 포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탄도표가 없으면 대포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포알이 우군 머리 위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대개 전선에서 우군과 적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면 거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도표가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근데 탄도표는 뭐 굉장히 많은 요인들, 변인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 나라에 적합한 이제 그 나라의 지형이라든가 또 특히 땅의 굳기, 경도라고 보통 그러죠. 그다음에 바람, 뭐 습도,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서 대포를 하나 만들 때 탄도표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이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당시까지는 그
컴퓨터가 전자식 컴퓨터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기계식 컴퓨터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 계산에 대한 요구가 화급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전선이 이제 아프리카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 롬멜의 뭐 전차전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뭐 그런 거 아마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아프리카로 전선이 확대되다 보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지반이 굉장히 연약 지반이에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달리 땅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도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쐈다가는 엉뚱한 데로 대포알이 날라. 그래서 이제 급히 아프리카의 그 연약 지반에 무른 땅에 맞는 어떤 탄도표를 제작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급하게 올라오면서 이그 전쟁 막바지였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 요구가 나와서 42년부터 미국에서는 애니악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라고 불리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컴퓨터 개념하고는 다르죠. 완전 건물이 통째로 다 이 전자장치로 들어가는 진공관이 뭐 17,000여 개, 무게가 뭐 30톤, 그다음에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교실 한 2개 정도를 차지할 만큼 큰 면적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공관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진공관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쓰다 보면 여기저기서 진공관이 펑펑 터집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들이 바구니에다 진공관을 잔뜩 넣고 다니다가 계속 가게 끼워줘요. 그래서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프로그램은 전부 전선을 다 일일이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산을 한 다음에 다른 계산을 하려면 그게 완전히 이게 수동으로 다 이 전선을 꼽아야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오퍼레이터들, 특히 여성들이 중요한 그런, 남성들은 대부분 전쟁에 징집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다 여성들이었고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때 처음에 컴퓨터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ER이잖아요. 컴퓨터. 계산원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여성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말하자면 고급 인력들입니다. 되게 수학과를 나온 여성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채용해서 여기서 일을 하게 하고 굉장히 높은 보수를 지급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이 탑 시크릿 로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때 활동했던 그래서 이 로지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당시 리베토 로지를 변형시킨 건데 처음에는 이 리베토 로지가 대대적으로 모집이 됐어요. 로지라는 건 이제 여성들 이름을 이제 가장 대표하는 그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영희와 뭐지? 아니구나. 뭐 하여튼 영희와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럴 때 영희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들을 막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항공기 엔진 조립하는 여성 사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여성들이 어차피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산업 여군 또는 이제 전쟁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전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전쟁은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전쟁은 여성들이 굉장히 가혹하죠. 뭐 정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여성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베토 로지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다음에 이 탑시크릿 로지들은 더 많이 벌었죠. 근데 야속하게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이제 전선에서 돌아오니까 전부 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야비하죠. 그렇게 나와서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다룬 이 피메일 컴퓨터 월드 워2 그 얘기를 다루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청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지금은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정진영 씨가 주연했던 굉장히 멋있는 배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 일제시대 최초의 여류 비행사, 여성 비행사를 다룬 영화죠. 굉장히 재밌는 좋은 영화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친일 프레임이 쓰여져가지고 그 전혀 흥행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막을 내렸는데 아쉬워서 저도 좀 다시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첫머리, 즉 이 여류 비행사의 그 어린 시절인데 뭐 그 시골에 처음 일본군들이 막 그 진주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막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신기하니까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흉내내고 이러는 모습이 들고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 여류 비행사에게 그 어린 소녀에게 그 당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그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한말 같았으면 뭐 여성들에게 거의 그런 기회가 없었겠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으로써 일본에 가서 비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했어요. 실제로 그래 그런 면에서 남자들이 빠지고 또는 그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여성들에게 그런 기회가 열려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그렸다라고 봤는데 하여튼 뭐 아쉽게 그 영화는 별로 성공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이 컴퓨터 오퍼레이터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이 컴퓨터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이 기계로서의 역할, 정보 처리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불어넣은 사람이 바로 이제 폰 노이만인데, 이 폰 노이만은 사실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그 하나의 아키텍처, 그거의 그 원형을 제공해준 그런 대단한 천재입니다. 헝가리 출신인데, 헝가리 출신 중에 그 아주 천재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들어왔냐면 헝가리 사람들이 사실은 외계인 후손인데 지금 이제 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좋다 이런 그 루머가 들 정도. 또 헝가리어가 이 언어상으로 언어학적으로 볼 때 다른 언어들과 연관성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 사람들이 외계인의 증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 폰 노이만은 아주 전설적인 수학자입니다. 천재 수학자.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암기력이며 뭐 그밖에 뭐 이 전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애니악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애니악을 만드는데 조력한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애니악을 만든 그 결정적인 공로는 이 에커트와 모클리라는 두 전기공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특허를 둘러싸고 이제 폰 노이만하고 조금 그 특허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결국은 이제 노이만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긴 했지만 이 애니악을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두 사람이다라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역할은 이 입력 중앙연산 출력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죠. 그 인풋 그다음에 그 CPU가 있고 입력 장치, CPU, 그다음에 출력 이게 이제 그 기본 구조인데 이 아키텍처를 처음 제안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컴퓨터가 단순히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던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었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기로서의 어떤 이제 역할이 이후에 이제 전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애니악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이 암호 해독을 위해서 이제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에니그마라는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 튜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그 과정에서 43년에 콜로서스라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됐는데 사실 튜링이 그 컴퓨터를 직접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 튜링은 그 암호 해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컴퓨터 발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토대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튜링 머신이라든가 튜링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제 그 튜링 테스트죠. 지금도 튜링 테스트는 그 변형된 형태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건 전부 다 이 사고 실험이었어요. 그 당시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아직 그런 정도의 기계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사고 실험,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을 통해서 했죠. 이 앨런 튜링은 굉장히 그 뛰어난 천재 과학자였고 우리가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뭐 굉장히 그 아주 멋쟁이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참 비극의 주인공이었죠. 이 사람은 사실 그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잘 안 나타났지만 1952년에 전쟁이 끝난 지 한참 후죠. 이 동성애자로 이제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징역형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화학적 거세를 선택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 튜링은 화학적 거세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국경 지역에서 어, 그, 그 청산가리를 먹은 사과를 넣은 사과를 먹고 죽었다는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뭐 하여튼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과연 정말 자살을 한 게 맞을까? 이런 이제 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추론이 제기가 되죠. 물론 증거는 없지만 왜냐하면 당시 튜링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애착을 보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로 그 선고를 받았을 때에 징역보다는 화학적 거세를 선택할 만큼 징역을 살기보다는 내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불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영국 정보국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튜링은 머릿속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 군사 기밀이 잔뜩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런던은 또 전 세계의 스파이들이 활약하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 007 영화의 무대가 바로 런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의 스파이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59년 만에 영국 정부가 사과를 하고 이 동성애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살게 하고 뭐 이런 거세를 한 데 대해서 사면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죽은 사람한테 사면 조치하면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앞에 그 폰 노이만도 그랬어요. 폰 노이만도 워낙 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때는 수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하도 군사기밀이 많아서 폰 노이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족들까지도 면회가 금지됐고 한 군병원에서 외롭게 철통 경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죽어가면서 군사기밀을 누구한테 흘릴까봐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게 아주 외롭게 죽어갔어요. 이런 그 천체들과 그 당시 이런 그 군사 기밀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후에 이 세이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한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사례인데 미국에서 제이 포리스터가 개발한 휠윈드 폭풍이란 뜻이죠. 이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로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소련이 핵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제 ICBM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전선이 있어서 전선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또 기껏해야 전폭기를 통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개념이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도 사실 B-29가 날아가서 떨어뜨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ICBM이 등장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어려운, 그러니까 61년에 ICBM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련의 핵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미 오토매틱 그라운드 인바이런먼트라 이 약자가 이제 세이지인데 핵심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중앙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지금 적의 항공기가 접근하느냐 아니면 적의 미사일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반자동 인간이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대응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즉각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무기와 이런 전쟁의 양상이 바뀜으로써 나타나. 그래서 이 컴퓨터화된 대규모 지휘, 제어,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세이지가 채택이 되면서 군대의 조직이나 또는 이 명령 하달 체계나 또는 작전의 어떤 양상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일선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어떤 자율성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일이 그걸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에는 너무나 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선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지휘권이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 전체적인 작전은 물론 후방의 본부에서 하지만 이런 양식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이 통제와 지휘를 총괄하는 이런 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에게 아예 많은 걸 위임하는 형식.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정보를 주고 컴퓨터가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 이 방식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이지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이제 일선의 군사 지도자들하고는 상당히 갈등 관계를 빚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변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커다란 워룸이라 그러죠. 상황판 놓고 거기서 막 이제 지휘관들이 거기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정작 실전에서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그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건물 전체가 이 세이지 프로그램의 컴퓨터 시스템. 여기 보시면 2층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게 많은 의존을 하는 어, 이제 항공 관제 시스템이 이 세이지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전투 형식의 하나의 어, 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는 이런 군사적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막 엉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ICBM이 등장하면서 이 또 다른 이제 상황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어, 그 당시에 이런 컴퓨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총체적 방어 체계에 대한 그런 신화, 뭐 운용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 세이지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전면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그런 문을 열어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 개념이 탄생하는 이야기인데, 어,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정보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새삼 그좀 너무 철진한 이야기처럼 돼버리지만, 사실 이 전쟁 시기에 정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정보라는 말보다는 이 첩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 인텔리전스가 첩보죠. 그 첩보라는 말이 많이 쓰였고, 정보라는 말은 굉장히 좀 그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많이 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9년에 이제 이 셰넌이라고 하는 학자가 버네버 부시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은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인텔리전스를 전달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 정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전화번호 같은 그런 조금 일상적인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도로 많이,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 미국에서는 411인데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114로 쓰고 있죠 지금. 뭐 가령 미국에서 911 그 위급할 때 911을 쓰는데 우리는 그거 뒤집어서 119로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411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정보를 주세요 하는 건 되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 하나의 중요한 수학적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레이더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너무나 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뭐 기상 레이더도 많고, 특히 공항이나 이런 데 항공 관제 뭐 등등 많이 쓰이는 게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처음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 정보 개념이 이제 아주 구체화되고, 거기에서 정보가 하나의 정보 체계,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개 이제 이것도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등장했죠. 어, 영국에서 처음 레이더가 개발됐는데, 영국에서 개발될 때 보면 이제 독일 폭격기가 하도 폭격을 많이 하니까 그걸 미리 탐지하기 위한 기술로 이제 30년대 중반에 처음 이 연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 이 명칭은 이 무선 방향 탐지, 그러니까 라디오 디렉션 파인딩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레이더라는 이름이 붙은 건 이제 미국에서 40년에 이제 미 해군이 라디오 디텍팅 앤드 레인징에서 이 약자죠. 앞에 요거 RADAR 요걸 따가지고 이제 레이더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좀 아주 거대한 그런 이제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 붙인 게 체인홈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거대한 탑에 이런 송신탑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전파를 보내서 이제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좀 원시적인 수준이었죠. 그때 이 체인홈 시스템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대한 안테나들을 한 게 전부 이쪽 해안에만 집중돼 있죠. 이거는 당연히 독일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독일에서 전폭기들이 날라오면 이걸 처음에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래서 뭐 독일은 사실 레이더가 개발이 되긴 했지만 좀 늦었죠. 처음에 독일이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폭격을 하러 가기만 하면 전투기들이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막 답달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레이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사실 진주만 41년에 진주만에 일본이 폭격을 할 때도
그 레이더가 이미 있었어요. 진주만 해도. 그래서 사실 그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이 함대 전투기 전폭기들을 감지했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제대로 평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봤던 건데. 근데 하여튼 이 당시 이 레이더의 어, 개발을 통해서 이 정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그럼 나타나게 됐느냐. 사실 레이더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정보, 데이터들을 걸러내지 않으면은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떼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물체들이 거기에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송신기, 수신기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아까 거대한 뭡니까, 목재로 된 체인홈 시스템 같은 것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에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정보를 걸러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적이 어디에서 어디에 날아오고 있고 위치가 얼마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는가는 전부 이 필터룸이라고 하는데 걸러지는. 그러니까 정보 체계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걸러서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필터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명된 게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입력 데이터를 보다 단순하고 아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데이터를 정지하는 역할을 해서 말하자면 최종적인 결정.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지금 어디에서 일단 적군이 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일련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레이더에서 아주 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국이 이제 자칫하면 독일의 전폭기들에 의해서 뭐 풍전등화했죠. 사실 뭐 숫자에서 결정적으로 밀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전에서 성공을 승리를 거둠으로써 독일의 이 파죽지세 같이 밀어붙이는 걸 막아낼 수 있었던 데는 이게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를 안겨준 것이 결국은 이 정보 체계 덕분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보 체계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이후에 이제 컴퓨터의 개발과 연구한 데서 훨씬 더 발전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이제 맥락이죠. 이 정보 이론을 처음 수립한 사람은 미국의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보라는 개념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결합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이제 정보 개념 또는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일각한다 그럴까? 하여튼 이 0과 1의 숫자로 변환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밝혀낸 사람이 이제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 사람의 전기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진 숫자, 즉 1과 0이라고 하는 비트라는 개념으로 정보가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여기서 이제 처음 이 클로드 셰넌의 이론에서부터 시작된 게 1948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유전자를 뭐 쉽게 설명하자면 유전자가 HGT라는 4개 염기서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개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을 염기서열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외형, 이게 강아지냐 아니면 뭐 사람이냐 벼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HGT라는 염기서열로 다 환원시켜 버리면 일련의 이진 숫자 또는 이 일련의 정보 개념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보 이론이 컴퓨터 개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계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진 숫자로 변환시켜서 그것을 어떤 그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넣으려면 우리가 그 이 이진 숫자 1과 0의 어떤 이진 숫자로 전환시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정보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 이론은 이 세계의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런 이진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처음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 수집된 문자들이나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나 또는 음악의 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정보 내용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 지금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 하는 방식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이 아날로그와는 다르잖아요. 지금 디지털 방식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서 그게 베토벤의 교향곡이든 또는 우리나라의 그뭐 창극이든 간에 똑같은 이진 숫자로 변형이 돼서 그것이 재생되는, 우리가 그 귀에 들릴 때 다시 그것과 비슷하게 시뮬레이트 하는 거죠. 원래의 가락이 아니죠. 이진 숫자로 전환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말하자면 컴퓨터화의 중요한 어떤 단계로서 역할을 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개념이 바로 사이버네틱스인데, 뭐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입니다. 노버트 위너. 로버트가 아니고 노버트입니다.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인데, 이 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책도 다 번역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역시 전쟁 기간에 이 개념이 나왔는데, 독일이 독일의 전폭기가 성능이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지금도 독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우리가 독일이 어, 독일 자동차가 가장 인기가 높잖아요. 지금 외제차들 중에서. 그 당시 독일은 기술력에서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이 전폭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전폭기가 슈투카라는 전폭기인데 급강화 전폭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유도 무기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최대한도 목표 지점에 가까이 내려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폭탄이 기류를 타고 흔들리기 때문에 엉뚱한 데 떨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시면 이제 그래서 급강화 폭격기를 타고 내려가는 파일럿들은 아주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는 기압이 5G, 6G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 이빨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으면 안 된다. 파일럿 되려면 충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다 그런 기압 변화에 이 충치가 있으면 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충치가 있어가지고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는 파일럿이 못 되는 거냐고 막 그랬던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이 급강화 폭격기가, 이 스투카라는 폭격기가 워낙 빠른 속도로 급강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대공포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걸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버트 위너가 전시에 이 대공 레이더에서 근무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어,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이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대응 속도를 넘어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도저히 기계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이지, 반자동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어떤 기계와 인간을 결합시키는 기계와 인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 그래서 48년에 그 이제 정식 끝나고 얼마 안 됐었죠.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은 사실 그 그리스어로 이제 키잡이를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이제 그 올림픽 하게 되는데 무슨 요 보트 경기 같은 거 하다 보면 뒤에 키잡이가 항상 있죠. 키잡이는 왜 굉장히 조그마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덜 나가고. 근데 키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방향을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키잡이를 뜻하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식상한 이야기죠. 뭐 사람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기계나 다 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제어 컨트롤과 여기 나오죠. 컨트롤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동물이나 기계에서 똑같이 같은 원리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로봇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 노버트 위너는 결국 메시지가 핵심이지 뭐 그 외형이 그게 기계든 또는 그게 낙타든 사람이든 고래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기본적인 그 제어 컨트롤과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생물이나 기계 같은 원리로 제어된다라는 것은 사람도 날이 더워지면 땀이 난다는 거죠. 땀이 흘리는 것은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호메오스테시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물론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그 프락추에이션이 더 크지만, 그래도 일단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 밖에 뭐 수많은 영양분의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그 호르몬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메오스테시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그 뭐 쉬운 예가 이제 전기장판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죠. 그걸 가지켜서 음의 피드백,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정 정도 온도에 도달하면 끊어지죠. 그래서 그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에서도 결국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이버네틱 개념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로서 유기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이제 그 노버트 위너가 그 인간의 인간적 활용이라는 책에서 이 책도 번역돼 있습니다. 그 번역도 잘 돼 있어요. 그 김재영 선생이라고 이쪽 그 분야 아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 이 책은 이제 사이버네틱스를 좀 쉽게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체와 유기체라는 개념 자체가 정보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 좀 써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체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떤 패턴으로서 어떤 생물이라고 하는 결국 패턴이다. 그 패턴으로서 그 생물을 파악할 수 있지 그 외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로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제어 이런 어떤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심지어는 뭐 사람의 몸 같은 경우도 전송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이제 얘기를 할 만큼 SF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순간 이동 전송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 이런 마치 우리가 팩시밀리를 팩스를 보내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그다음에 그 이 유기체를 전송할 수 있는 것과의 사이에서 뭐 아마 이런 것들에서 그런 SF의 여러 가지 그 상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이론상으로 이렇게 그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개념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게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생명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 개념이 이게 이제 제가 그 썼던 책이 이제 생명은 어떻게 정보가 되었는가 그 책을 쓰게 된 것도 이제 바로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 생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컴퓨터라이징 되고 컴퓨터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지면서 마치 그 정보처럼 쓰고 읽고 또는 거기에 그 이제 개입해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기입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자생물학 같은 경우도 그 50년대 이후에 이 사이버네틱스나 정보 이론, 컴퓨터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표현할 때 이런 정보다. 뭐 요즘에 우리는 그 정보생물학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야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죠. 뭐 유전 암호다. 뭐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생물과 분자를 이 정보 저장이라든가 또는 검색 체계로 간주하는 그런 이제 양상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개념, 정보 시스템으로서 삼라만상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분야에 다 확산되게 되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하는 분야인데, OR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최적의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실제로 냉전 시기에 많은 그 전쟁 기획과 이런 데서 사용이 됐고,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냉전 시기 그 이후에 많은 기업이라든가 여타 분야에서도 이 OR이라는 거를 많이 적용해서 경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학 모델 속으로 세계가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하자면 이제 전시의 적의 위치라든가 전투 양상 뭐 이런 등등 수많은 그 수색 이런 데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계의 어떤 그 축소판, 축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출발점은 전쟁에서 그 이 독일 유보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뭐 유보트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유보트의 활약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보트는 이제 독일의 잠수함인데 사실 뭐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1차 세계대전에도 쓰였으니까 막바지에. 근데 이제 그 워낙 신출귀몰하게 그 이 작전을 통해서 거의 뭐 그 대서양이나 이쪽을 뭐 장악하다시피 해서 뭐 사실 어뢰 한 발이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함선들이 다 항공모함까지 이 침몰을 하니까 이른바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유보트 때문에 뭐 거의 그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2차 대전 때 아직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많은 물자가 가게 되는데 그게 완전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보트의 피해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나온 게 바로 이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한정된 그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선은 사실 전투에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되게 낡은 함선, 낡은 전함들이 그 여기에 이제 오게 돼 퇴역하기 직전에 그런 이제 그 호송선단에서 이 말하자면 이 호송단을 그 선단을 호위하는 그 전함은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몇 대 안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 선단을 배치해서 짤 것이냐. 거리는 얼마나 뛸 것이고, 그 다음에 호송 전함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수학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이었으니까, 수학 모델로 이제 해서, 이런 컨보이 시스템이라고 보통 그러죠. 호송선단을 구축하는, 여기서부터 이 오퍼레이션 리서치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캐나다 헬리폭스 항에서 이 거대한 선단, 뭐 경우에 따라서 수백 대의 어떤 이제 선단을 구축하고 거기에 호송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전함들을 배치해서 보호를 해갈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또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가장 이 2리대라고 불렀는데 유보트가 한 대가 아니라 막 몇 대가 떼지어 다니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게 이제 오퍼레이션 리서치의 출발점이었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이런 오퍼레이션 리서치가 적용이 되는 건 이제 엘리펀트 워크 같은 게 예인데 아마 이런 사진 뭐 한미 연합 공군 훈련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거대한 전폭기들이 이제 열을 지어서 이건 이제 일종의 과시인데 이게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활주로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전투기들을 공중에 띄워 올릴 것인가. 그랬을 때 전투기들의 대열을 어떻게 짜야 되고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단시간 내에 많은 항공기, 많은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오퍼레이션 리서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활주로는 아주 소중한 군사자원이잖아요. 활주로가 한정돼 있죠.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주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 이 효율적으로 이 항공기들을 이착륙시킬 것인가 항상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오퍼레이션 리서치가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이제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드사라는 데가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이 지휘 통제,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싱크탱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퍼레이션은 이 공군의 싱크탱크였어요. 사실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제 공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일종의 이제 자문기구 내지는 연구기관으로서 이 랜드라는 곳이 랜드라는 말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약자입니다.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중앙 집중화된 지시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는 자연과학자나 뭐 여러 분야의 학자들, 수학자들을 빠질 수 없죠. 수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됐던 시기죠. 아까도 제가 폰 노이만 같은 수학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해주는 임무를 맡게 돼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보좌했던 자문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수학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역할이 많이 축소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수학의 모델링과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수학자들이 가장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뭐 지금도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2차 세계대전만큼 수학이 중요하게 여겨진 시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컴퓨터 네트워크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이 총 본산이 바로 이 랜드라는 싱크탱크예요. 랜드를 소재로 한 책도 여러 권
나와 있던데. 뭐 미 제국을 미국을 거대하게 만들었던 뭐 사람들, 뭐 천재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주 천재급에 속하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봉급을 주고 대학에서 스카웃을 해오든 뭐 어쩌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런 그 수학적 분석,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편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일종의 이제 그 게임 이론 같은 게 여기서 다 등장을 한 게, 게임 이론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이 게임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어널리시스 이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없더라도 가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시뮬레이션 없으면 요즘에 뭐 과학 연구 자체가 어려운 만큼 그런 시뮬레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거 이외에는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없죠. 그러니까 가상이에요, 이건 항상. 전면적인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는 이게 상상의 산물이고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밖에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전면적인 핵전쟁이라는 건 더군다나 이거는 한 번 벌어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벌어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거의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직접 실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이제 한쪽에서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은 저쪽에서 또 맞받아치게 되면 서로 동시에 이제 전멸하고 공멸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가 ICBM과 핵무기가 이제 양산돼서 서로 이 끝없이 핵 군비 확장, 핵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의 공격을 미리 알아차려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반격을 하거나 또는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있었던 스타워즈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우주에서 이 미사일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진짜 완전히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그런 시뮬레이션에 의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가 또한 이런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산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제 냉전 합리성이라는 개념인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독특한 냉전 시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극히 그, 과 연관돼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한 이런 상황과 결합되면서 거기에서 최대한도 살아남고 내가 또 이겨서 적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괴한 어떤 합리성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 랜드의 과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런 냉전 합리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닫힌 세계죠. 이 사람들은 이 세계를 자기들의 어떤 기법이나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가장 최적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합리성, 우리가 냉전 합리성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써서 제가 그걸 상당히 재밌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만. 이거 굉장히 포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퍼스널리티나 또는 컨텍스트로부터 독립돼서 어떤 그 골자만 뽑아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바로 셰넌이 했던 정보 이론 개념하고 똑같죠. 수많은 삼라만상은 아주 외형적으로 볼 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서 디스엠바디드 탈각시켜내면 거기서 어떤 골수에 해당되는 그런 그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속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컴퓨터를 돌려서 거기서부터 어떤 최적의 방안을 전략을 수립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리즘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냉전 합리성에서 특히 컴퓨터와 이런 수학적인 여러 가지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그대로 표성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 그걸 통해서 최적의 해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런 수많은 어떤 이런 일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단순히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로 분석을 시퀀스 순차적인 분석으로서 이런 특성들을 다 배제하고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수학적 연산이나 규칙을 적용시켰을 때에 컴퓨터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정신보다 컴퓨터가 이성적으로 훨씬 더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수행해서 우리에게 어떤 최적의 판단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공지능 그 의사, 그 암 진단하는 그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가천의대에서 처음 그 왓슨이라고 하는 그 종양 진단 그 인공지능 의사죠. 그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어요. 그게 굉장히 크게 2016년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대학들에서 그 메이저 대학들은 안 했는데 여러 대학들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걸 도입해서 7개인가까지가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중앙일간지에서 그 환자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지금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 의사한테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인공지능 의사한테 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6대0으로 인공지능 의사한테 받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있겠고 오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훨씬 인간보다 우월한 또는 그런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불과 1년쯤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그 중간 성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암 진단에서 이제 그 이 사람 의사와 인공지능이 이제 진단 일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단 일치가 될수록 그 인공지능 의사도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데 대장암이나 이런 간단한 암에서는 상당히 80% 이상의 일치율이 보이는데 폐암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복잡한 암에서는 진단 일치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이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 IBM에서 만든 건데 서양인들 대상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인도라든가 이런 아시아계 사람들은 섭식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진단에서 여러 가지 그 인종적인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IBM에서도 그 프로그램 더 이상 연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은 다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그 인간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향이 또 생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소위 딥러닝이다, 머신러닝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비지시적 학습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학습을 하게 하는데, 자기 학습을. 우리 인터넷 공간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편향돼 있는 곳이잖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인종, 뭐 젠더, 뭐 그다음에 수많은 그런 편견들이 막 흘러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절대 평등하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학습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가지는 편향들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면 훨씬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냉전 시기 때부터 냉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전 함유성은 굉장히 이런 포멀한 알고리즘으로 모든 게 되고 그것이 마치 닫힌 세계처럼 이 세계가 폐쇄된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현실에서는 적용됐을 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컴퓨터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이제 이 시기에 시작이 됐고 특히 이제 이 냉전 합리성에서 그런 기괴한 아주 기괴한 합리성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